여기 제 모빌 작품이 있는데요. 제목은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에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적절한 균형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그 문장인데, 그 문장을 보고 그 적절한 균형 상태를 나타내려고 하다가 모빌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빌의 형태를 따와서 이렇게 모빌을 만들고 여기 새를 한 마리 얹어서 균형 상태를 계속 이루려는 이제 그걸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사 아티스트 조한경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고요. 바로 이 책인데요. 제가 표지를 새로 해석한 거고, 원래 표지는 이렇습니다.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은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으로 생태계 파괴를 고발한 책입니다.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을 쓰게 된 계기는 조류학자인 친구 허킨스가 보낸 한 장의 편지 때문에 시작합니다. 허킨스는 벌레 박멸을 위해 살포한 DDT 때문에 새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레이첼 카슨에게 알려주었어요. 이전부터 DDT에 관심이 있었던 레이첼 카슨은 4년 동안 방대한 양의 자료를 직접 조사해서 침묵의 봄을 완성합니다. 침묵의 봄 1장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갑자기 동물이 죽고 숲과 강이 생명력을 잃다가 새들의 쥐적임 같은 봄의 소리가 사라지는 침묵의 봄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마을에 들이온 침묵의 그림자는 사람이 뿌려놓은 흰색 가루, 바로 DDT가 원인이었습니다. 인간이 재앙을 자초한 것이죠. 2장부터 17장까지는 침묵의 봄을 초래한 원인에 대해 방대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분별하게 뿌린 살충제와 제초제는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토양에도 쌓이게 되지요. 이 유해 물질들은 자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성물의 체내에 축적되어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엄청난 농도로 축적이 됩니다. 게다가 축적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어떤 것도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유해 물질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지요. 그리고 생물의 경우에는 유해 물질과 직접 접촉하지 않은 그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결국 유전자 문제를 일으키는 등 인간의 몸과 그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끔찍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침묵의 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용하는 제초제와 살충제가 침묵의 봄을 만들지만 정작 그것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레이첼 카슨은 말합니다. 해충이나 잡초들 중 유독 내성을 가지는 것들만 살아남게 되어 더 억센 생명력으로 빨리 번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살충제와 제초제 같은 유독 화학 물질은 해충이나 잡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강하게 만듭니다. 레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에서 유독 화학 물질 대신 비화학적 방법을 써야 하고 살충제 기준을 강화하고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독성 화학 물질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어렵게 책이 나오고 난 뒤에 결국 큰 파장을 일으켰고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침묵의 봄은 전 세계 환경운동을 촉발시킨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 고마운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첼 카슨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게 그 두 가지라고 하거든요. 자연과 글쓰기. 글쓰기를 이제 잘하고 좋아해서 작가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대학에 입학할 때 영문학과를 진학을 했는데 이제 필수 수업으로 들어야 했던 생물학 수업에 이제 매료가 돼서 전과를 하고 과학자의 길을 이제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전공을 선택할 때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항상 그 소라 껍데기 들었던 바다, 이제 본인이 굉장히 사랑했던 바다를 이제 전공으로 선택을 해서 해양 생물학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가정사 때문에 글을 팔다가 이제 공무원이 되고, 그 당시에는 딱 2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으로서 고위 공무원이 된 사람이. 그런 시대적인 그 풍파를 다 겪고 이제 바다에 관련된 베스트셀러를 3권이나 내고 비로소 이제 안정적인 이제 생활을 갖게 돼서 본인이 좋아하는 바다에 대한 책을 더 쓸 수 있는 시기에 침묵의 봄 집필하게 되죠. 화학 산업체가 공격할 거를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책을 굉장히 면밀하게 써요.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또 본인이 이제 투병을 하고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고, 저는 이 책을 안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복잡한 세상과 이제 이별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이제 삶을 마감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 때 침묵하는 것은 비겁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의무다. 그 책이 탄생하기 전에 과정, 진짜 위대한 책이다, 위대한 삶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환경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환경부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이제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을 쓰고 그 책에 깜짝 놀란 이제 대중들이 탄원서를 작성을 해서 정부에 이제 계속 보냈다고 해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이제 꾸려가지고 이걸 조사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지금으로 봤을 때는 환경부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전에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한테 좋은 거겠거니 하고 전문가를 믿었던 이제 대중들이 의문을 품고 이제 각성을 했던 것이 환경운동의 시초가 되기도 했고요.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침묵의 봄이 세상을 바꿨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바꿨죠. 침묵의 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쓰기도 하니까요. 근데도 이 메시지가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는 바꿀 부분이 여전히 산재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들, 미세먼지라던가 기후위기라던가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에 대한 원인을 이제 사람들이 찾고 싶어 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을 이 책에서 알려주지는 않지만 그 해결책을 찾는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 곳에 서 있다. 하지만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에 등장하는 두 갈래 길과는 달리 어떤 길을 선택하건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우리가 오랫동안 여행해 온 길은 놀라운 진보를 가능케 한 너무나 편안하고 평탄한 고속도로였지만 그 끝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아직까지 아는 다른 길은 지구의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라 할 수 있다. 그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동안 무분별하고 놀라운 위협을 강요당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충분히 인내해온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때야말로 독극물로 세상을 가득 채우려는 사람들의 충고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어떤 또 다른 길이 열려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